고맙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2해 전 차 사고로 죽었다던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왼손 약지에 작은 화상 자국,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미소, 그리고 그 익숙한 낮은 톤의 목소리.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사연 오디오북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료로 누르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따뜻하시길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미연,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딸은 취업 후 독립을 하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듭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로움마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1년에 두세 번 찾아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 때쯤이요. 그나마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황급히 떠나곤 하죠.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수진이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2025년 5월 21일 화요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요. 미연아, 장례식 좀 와줄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옆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오후 2시 저는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복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옷. 12해 만에 꺼낸 옷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12해 전보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화의 집 장례식장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길을 지나 장례식장으로 갔었죠. 12해 전 그때도 비가 왔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복도엔 향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12해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영정사진 앞에서 밤새 울던 그날. 입구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 이재석 빈소 발인 5월 23일 오전 9시. 3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조물록이 놓인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적었어요. 박미연.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채웠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하얀 국화 화환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국화는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정사진 아래엔 상주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아마 고인의 누나인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은 남자였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고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얼굴. 옆집 할머니의 아들, 이재석 씨.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던 분이었죠. 절을 하려던 그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주석 오른쪽 끝에 앉은 남자.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 흰 완장, 단정한 머리. 말없이 절을 받는 태도까지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 왼손 약지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화상 자국.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12해 전 제 남편 손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뜨거운 국 냄비 손잡이에 대인 자국. 동그랗고 작은 약지 관절 바로 아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겨울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를 껴안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손을 놓쳤고 뜨거운 냄비 손잡이가 남편의 손에 닿았죠. 아야. 남편은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다친 건 아니냐고 걱정하는 저를 보며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야 뭐. 당신 덕분에 생긴 거니까 애지중지해야지. 그날 이후 남편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생긴 거라고요.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이야 많을 테니까.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절을 하려 허리를 숙이려던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 그 말투,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낮고 부드럽게 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할 때마다 끝을 살짝 올려 말하곤 했어요. 마치 노래하듯이요. 수진이는 그걸 보고 아빠가 트로트 가수 같다고 놀리곤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눈매, 콧날, 입술상, 그리고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미소까지. 12해 전 차 사고로 죽었던 남편. 박진우. 그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안색이 안 좋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물 좀 드시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조문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진우 당신 맞지? 왜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입구 안내판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패를 확인했어요. 고 이재석 빈소, 상주 김재훈, 이영숙, 김재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이름이야 왜 다른 이름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김재훈.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떴지만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12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진우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12해 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13년 5월 17일. 금요일이었어요. 비 오는 새벽 남편이 출근길에 나섰던 날.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5월인데도 봄비가 아니라 겨울비 같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 앞에서 저는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금방 올게.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시간 뒤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족이 맞냐고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방금 나갔는데, 방금 인사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차량 화재로 인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타고 있던 차량 번호, 운전석에서 발견된 반지, 모든 정황이 박진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화상이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P, J, W&P, M, Y. 박진우와 박미연. 그게 남편이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골함을 끌어안은 채 밤새 울었어요. 진우야, 왜 하필 너야? 왜 나를 두고 갔어?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6살이었어요. 아빠가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매일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 거기서 뭐해? 별이 되셨어? 밤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거야. 수진이는 그날 밤부터 매일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을 찾으며 아빠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의 상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켜둔 채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시계를 보는 동안에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고맙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진우라면 왜 저를 모르는 척 했을까?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는 걸까?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을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한다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그가 정말 진우인지 아니면 닮은 타인인지.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13년 5월. 남편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딸 수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며 수진이를 안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으니까요. 당신 정말 당신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5월 22일 수요일.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일장의 둘째 날. 마지막으로 확인할 기회였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 속 앨범을 꽉 쥐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어제보다 조문객이 적었어요. 평일 낮 시간이라 한산했죠. 저는 천천히 조문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손동작, 고개 끄덕이는 방식,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조문객이 절을 하자 그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그 각도, 그 속도까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자판기 하나와 낡은 소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김재훈은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볶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자판기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입술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 작게 한숨 쉬는 그 습관. 남편이 늘 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남편은 커피를 마실 때 항상 그랬습니다.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향을 한 번 맡고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눈을 감곤 했죠. 커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해. 남편이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어요. 동전을 넣고 커피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캔 커피가 떨어졌죠. 저는 그것을 들고 김재훈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라며 또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앉았습니다. 고인분과 많이 가까우셨냐고 이틀째 오시는 것 보니 그런 것 같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옆집에 오래 살았다고 많이 신세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재훈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삼촌이 워낙 인심 좋으신 분이셔서 동네에서도 많이 아껴주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삼촌이셨다고요. 어릴 때 많이 돌봐주셨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이 거의 아버지처럼 키워주셨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럼 남편이랑은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하지만 남편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2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 남편은 혼자 살았습니다. 혹시 정말 같은 사람일까? 김재훈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입술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시고 작게 한숨 쉬는 그 습관. 남편이 늘 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그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재훈은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되냐고 나중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박미연입니다. 김재훈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박미연 그 이름을 되뇌며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휴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vs 김재훈. 공통점. 왼손 약지 화상 흉터. 왼쪽 입꼬리 먼저 올라가는 습관. 커피 마시는 방식. 목소리 톤. 걸음걸이. 부모 일찍 사망. 차이점. 이름. 기억. 나이 김재훈 47세 박진우 현재 54세. 나이가 7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인 걸까?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나이를 속인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인데 제가 집착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늦은 시간인데.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들를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네. 혹시 아빠 기억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엄마 아빠는 이제 보내드리세요. 12년이나 지났잖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정말 보냈던 걸까? 아니면 아직도 찾고 있는 걸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요. 12년이 지났어요. 이제 보내야 해요.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진우라면 5월 23일 목요일 발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확인하지 못하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붉게 충혈된 눈, 야윈 얼굴.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검은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넣었어요.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 8시 저는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발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상여차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고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주들은 영정 사진을 모시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문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재호는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물어보지 않으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영정 사진이 나가고 상주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영구차가 출발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김재호는 혼자 조문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화환을 치우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재훈 씨, 그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직 계셨냐고 했습니다. 이틀 연속 오셨는데 오늘까지 남아 계셨다고 정말 고인과 가까우셨나 보다고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재훈은 손을 멈췄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재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제 남편이에요. 박진우. 12년 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김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더욱 떨렸어요. 많이 닮았죠?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수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2013년 5월 남편이 죽기 바로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김재훈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혹시 12년 전 어디 계셨어요? 김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신도 사고를 당했다고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산속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경찰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요. 신분증도 없었고 기억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의식을 찾고 나서도 한동안은 제 이름조차 기억 못했어요. 김재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신원 조회를 했지만 저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실종 신고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시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재훈이라고.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원도 남편도 그날 강릉으로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 혹시 사고 날짜 기억하세요? 2013년 5월 20일이요. 그날 병원에 입원했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월 20일. 남편이 사고 난 지 3일 후였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발견됐어요? 등산객이 저를 발견했대요. 산속 계곡 근처에서요. 차도 없었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김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심한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했어요.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화상 흉터, 그리고 손등에도 화상 자국들이 보였어요. 이 흉터들 그때 생긴 거예요?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화재였다고 해요. 근처에서 타다 남은 차량이 발견됐대요. 제가 그 차에서 나온 것 같다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날 남편이 탄 차가 불탔고 남편이 간신히 빠져나왔다면,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산속을 헤맸다면, 김재훈 씨 아니 혹시. 저는 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박진우 아니에요? 김재훈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가끔 꿈을 꿔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웃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도 웃고 있어요. 따뜻한 집, 밤 냄새, 웃음소리. 근데 얼굴이 흐릿해요. 기억이 안 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저예요. 그리고 우리 딸 수진이에요. 김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김재훈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사진 속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이상해요. 이 사진 속 여자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에요. 당신이 내 남편 박진우예요. 저는 확신해요. 김재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해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김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그날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박미연 씨 만약 제가 정말 박진우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돌아오셔야죠. 우리 집으로. 김재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2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아니,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김재훈은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김재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눈을 감고 기억하려 애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재훈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김재훈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재훈은 멈춰 섰습니다. 거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해요. 김재훈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제가 앉던 자리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항상 앉던 자리예요. 김재훈은 소파 팔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커피 자국이 있네요. 당신이 커피를 쏟은 적이 있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죠. 김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는 깔깔 웃었어요. 당신도 같이 웃었고요. 저만 화를 냈죠. 김재훈은 웃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며 저는 그에게 집안을 보여줬습니다. 부엌, 침실, 작은 서재. 남편이 쓰던 책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김재훈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엔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펜, 노트, 명함들. 이것들 다 제 거예요? 네. 12년 동안 그대로 뒀어요. 김재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남편의 필기가 가득했어요. 회사 업무 메모, 일정표, 그리고 가끔 낙서. 이 글씨 제 글씨 같아요. 김재훈은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와 비교했어요. 똑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재훈을 봤어요. 누구세요? 수진이는 낯선 남자가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분은. 김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김재훈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재훈을 바라봤어요. 김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김재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빠 맞아요? 정말 아빠예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재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당신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아빠를 기다렸어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별을 찾았어요. 엄마가 아빠는 별이 됐다고 했거든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돌아오셨어. 기억은 없지만 살아서 돌아오셨어.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재훈을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느껴요. 당신들이 제 가족이라는 걸. 수진이는 일어나 김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 약지에 화상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엄마 미역국에 데인 거죠? 김재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 손에 흉터가 있는데 그게 엄마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아빠는 그 흉터를 자랑스러워했대요. 김재훈은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랬군요. 수진이는 김재훈을 조용히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아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김재훈은 어색하게 수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김재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고, 가끔 웃고, 가끔 눈물을 닦았어요. 자정이 넘어 수진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요. 수진이는 현관까지 나가다가 돌아서서 김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내일 또 와도 돼요? 김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수진이가 떠난 후 저와 김재훈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를 닮아 단단해진 내 어른. 이제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연 씨, 아니, 미연 씨. 김재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요. 김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란 시간. 참 길었을 텐데. 혼자서 어떻게 버텼어요?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수진이 때문에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엄마시네요. 좋은 엄마는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은 엄마죠. 그날 밤 김재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함께 살 준비는 안 됐다고 했어요. 천천히 기억하고 천천히 적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를 확인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했어요. 김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1시간 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좀 떨려서요. 우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치율 99.9%. 김재훈 씨는 박진우 씨와 동일인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김재훈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정말 제가 박진우예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아마도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연고자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주민번호가 임의로 부여됐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등록된 거죠. 진료실을 나와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2년이란 시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미안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김재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하지만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를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어요. 저 차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김재훈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김재훈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도 따라왔어요. 빨리 집으로 가요. 우리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는 계속 따라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차도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씨 맞죠? 김재훈은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정태수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수? 김상우가 말했던 그 이사. 횡령범. 김재훈은 그 이름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정태수? 중얼거리는 김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12년 전 당신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내 얼굴이었을 텐데. 김재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당신이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훈은 숨을 헐떡였어요. 정태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던졌어요. 이 안에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회계장부 복사본, 녹음 파일 목록이 있어요. 12년 전 당신이 모은 증거들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원본을 숨겼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걸 찾지 못하면. 정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사진이 떠 있었어요. 딸이 참 예쁘네요. 회사는 어디라고 했죠? 강남 쪽?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정태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협조하세요. 일주일 드리죠. 그 증거를 찾아서 제게 주세요. 안 그러면. 정태수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재훈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미연 씨, 괜찮아요? 수진이 우리 딸. 김재훈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볼게요.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집에 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집에 와. 밖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 수진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재훈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기억나요? 당신이 어디에 증거를 숨겼는지. 김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흐릿해요. 하지만 조각조각 떠올라요. 김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정태수가 횡령하는 걸 봤어요.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요? 증거를 모았어요. 몰래 장부를 복사하고 통장 내역을 사진 찍고 대화를 녹음했어요. 김재훈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정태수가 알았어요. 저를 찾아왔죠.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숨기고 도망치기로 했어요. 신분을 바꾸고 사라지려고 했어요.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5월 17일, 강릉으로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기러 간 거였어요. 어디요? 산속 어디였더라? 김재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강원도 산속 어딘가였는데,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혹시 설악산? 김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악산.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맞아요. 설악산이에요. 거기 우리 신혼여행 갔었잖아요. 당신이 좋아했던 곳.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 묻었어요.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어디에요? 정확히 어디에 묻었어요? 김재훈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신흥사 근처 계곡. 큰 바위 아래. 기억나요? 흐릿하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김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정태수가 우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일주일밖에 없어요. 김재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정태수를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전화 끊으세요. 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문이? 잠금 장치 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태수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일주일은 너무 길더군요. 지금 당장 말하세요. 어디 숨겼어요? 김재훈은 일어섰습니다.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정태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죠. 어디 숨겼어요? 김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뒤로 감쌌어요. 정태수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럼 박미연 씨부터 시작할까요? 그 순간 김재훈이 정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재훈과 정태수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거실에서 탁자가 넘어지고 의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하지만 두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태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였어요. 김재훈이 정태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칼을 떨어뜨리려 안간힘을 썼어요. 정태수와 함께 온 두 남자가 김재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112를 눌렀어요. 도와주세요. 강도가 집에 침입했어요.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우리 집. 빨리 와주세요. 남자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바닥에 내던졌어요.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됐습니다. 경찰이 올 거예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은 정태수를 밀어냈어요. 정태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연 씨, 밖으로 나가요. 김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길을 막았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경찰이에요. 정태수는 칼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나가. 세 남자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재훈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진우.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깊지 않아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들이 도망갔어요. 정태수라는 사람이에요. 경찰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도주 차량 추적 요청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김재훈을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진술했습니다. 정태수의 횡령, 협박, 침입 모두 말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수 씨는 12년 전부터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횡령 혐의로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가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탁자는 부서졌고 의자는 넘어져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수진이는 김재훈의 팔에 붕대가 감긴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다치셨어요? 괜찮아. 걱정 마.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탁자를 치우고 넘어진 의자를 세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웠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훈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12년 전 그날의 온기와 같았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저는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여름, 설악산 신흥사 앞에서 찍은 신혼여행 사진. 남편과 제가 큰 바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계곡이 보였어요. 이거, 저는 사진을 김재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바위 기억나요? 김재훈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바위 아래에 묻었어요. 김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해요? 네. 기억나요. 이 바위 밑에 플라스틱 상자를 묻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가요. 설악산으로.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설악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신흥사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김재훈은 사진을 보며 길을 찾았어요. 이쪽이에요. 신흥사를 지나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큰 바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저기 저 바위예요. 김재훈이 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그 바위였어요. 우리는 바위 아래로 갔습니다.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파자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저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USB, 서류,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김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받아들고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 정태수의 횡령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정태수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년 전 회사 부도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태수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도주 중입니다. 하지만 곧 잡을 겁니다. 이틀 후 정태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제출한 USB와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즉시 수배령을 내렸고 출입국 통보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했어요. 정태수는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 심사 중 검거됐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12년 만에 밝혀진 횡령 사건을 다뤘습니다. 정태수 전 이사 12년 전 횡령 혐의로 구속.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12년 전 받았던 보험금 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해리성 기억상실과 무연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보험금 환수는 보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정태수가 잡혔어요. 김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군요. 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김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연 씨,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12년의 시간도 우리의 추억도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박진우가 아니라 김재훈으로 12년을 살았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김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박진우로서가 아니라 김재훈으로서. 하지만 당신과 수진이와 함께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새로 시작해요. 그날 이후 김재훈은 우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낯선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김재훈은 매일 아침 커피를 끓였습니다. 양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천천히 마시며 한숨 쉬는 그 습관은 여전했어요. 저녁엔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 웃었어요. 수진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김재훈과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김재훈은 수진이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재훈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10월 15일이요. 왜요? 그날 다시 결혼식 올릴까요? 작은 거라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요. 10월 15일.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수진이가 주례를 받습니다. 오늘 엄마와 아빠가 다시 만났습니다. 12년의 시간을 넘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은 다시 시작합니다. 김재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연 씨, 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평생.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재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김재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내는 게 더 어렵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함께면 버틴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12년의 시간. 길고도 짧았던 시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입니다.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남았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재훈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재훈이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대 손을 잡아요. 그대 곁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김재훈은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네요. 그 노래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김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조금씩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라기보단 느낌이에요. 익숙한 느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12년 전처럼. 아니, 12년 전보다 더 단단하게.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 댓글이 다음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